예를 들어서 뭐 영화 제작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약간 엄청 잘 될 때랑 뭐 실패할 때는 되게 크거든요. 일본은 무난하게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 드라마 참고하면서 비슷하게 너무 크게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거든요. 그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약간 질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다양한 영화 드라마들이 나오니까 자극적이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리카와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아사히신문에서 9년 동안 기자로 일을 하다가 2017년에 한국에 와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영화를 배우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는 집필, 강연, 방송 출연 같은 걸 하고 있고 최근에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계엄령부터 대선까지 일본의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은 처음 계엄 때는 계엄이라는 말 자체를 일본 사람들 대부분 모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아사히신문 서울 지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계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외에 다른 뜻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계엄 자체가 믿을 수가 없었고 저도 당황스럽긴 했는데 하나는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평가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일본에서 아야는 계속 한국에 있어도 괜찮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뜻이지 하고 막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반일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라는 걸 일본에서 좀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막상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불안한 상황 지금까지 없고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일본 쪽에서 먼저 경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금 오해가 많은 것 같긴 한데 민주당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반일이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이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좀 이번에 주목 많이 받았던 거는 탄핵 집회라던가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라던가 막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많았잖아요. 근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보고 케이팝 아이돌도 나오고 막 축제처럼 하는 것 보고 일본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시위 같은 게 있어도 약간 규모가 한국보다는 작고 또 좀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보 투쟁이라든가 학생운동 같은 거는 6, 70년대 활발하게 했었는데 아직도 그 세대가 계속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한 6, 70대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위 같은 걸 별로 참여를 안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죠. 특히 젊은 세대가 관심이 없고 뭔가 불만 같은 거는 있긴 있는데 포기하는 느낌? 뭔가 얘기를 해봤자 목소리 내봤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정치 참여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모든 면에서 한국 분들은 의견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불만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선거도 그렇고 최근에 그 대선 때 투표율이 8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참여원 선거가 있는데 참여원 선거 보면 투표율이 50%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일단 총리를 직접 뽑을 수 없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대통령 직접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있어서 전체 관심 갖기가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재무성을 해체하라라는 시위가 있긴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걸쳐서 있었는데 세금은 많이 내는데 국민들이 돌려받는 게 너무 없다. 그런 식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재무성 책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타깃을 삼고 반대 시위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크게 공감받고 막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위가 있긴 있는데 좀 그게 효과적으로 뭔가 바뀌거나 막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 시위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감빵 같은 거 막 들고 소리 지르고 확성기 같은 걸로 외치고 막 그런 거는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콘서트처럼 노래하고 그런 즐거운 분위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러한 국민성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걸까요?
그렇죠. 저는 2017년에 아사시민 그만두고 한국에 대학원 왔는데, 유학 왔는데, 그래서 2016년 가을쯤에 대학원 시험 때문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딱 그날이 시험 봤던 그날이 촛불 100만 명 처음 모였던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처음에는 그냥 시청 근처로 갔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좀 무서워서 호텔에 들어가서 TV로 봤는데, 근데 TV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30년 만에 100만 명 모였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뭐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니까 6월 민주항쟁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1987년에 대통령 선거 직선제를 쟁취한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또 그때 촛불 시위로 박근혜 정권 탄핵시키고 막 그런 것도 계속 젊은 세대가 30년 만에 다시 계승하고 선거원 체험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본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안보 투쟁이라던가 막 그런 것들이 저희 같은 세대는 그 부모님 세대인데 실패로 끝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운동한 역사는 있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본은. 최근 일본의 정치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보면 계속 일본 사람들은 자민당을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볼 것 같던데, 실제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닌데 대신 할 만한 야당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결국 자민당이 된다는 느낌이고, 그래서 자민당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닌데, 제일 큰 계기가 아마도 저는 2008년에 아사시민에 입사했지만 2009년 선거 때 민주당이 정권 잡았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거의 자민당이 계속 정권 잡았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기대가 컸어요. 민주당이 좀 뭔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투표했는데, 그 다음에 좀 운이 안 좋았던 거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전 사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대처를 잘 못한 느낌이었고, 근데 그게 뭐 자민당이었으면 잘 대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 자민당이 낫다 그런 걸로 된 것 같아요. 일본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 상황은 1990년 버블 붕괴 이후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벗어난 느낌은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고, 계속 침체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계속 되면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앞으로 발전한다거나 막 그런 기대감은 별로 없고, 제일 나쁜 일본이 침몰하고 막 그런 걸 좀 어떻게든 피해야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보면 일본 정부의 뭐 반침 같은 건 되게 외교적인 면만 보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외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경제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자민당 지지하는 거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헌법 개정이라던가 막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자민당이 일본 사람들의 대표처럼 느껴지지만 지지하는 이유는 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인과 한국인의 대화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은 돌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 보기에는 일본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좀 알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책에다 쓰긴 썼는데, 저는 오사카 출신이고 오사카 사람들은 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은 제일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싶은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본은 지역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 돌려서 얘기하는 거는 배려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긴 한데, 저는 오래 한국에 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귀찮긴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게 좀 피곤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근데 한국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처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너무 세졌다고 그래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이해 못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일본은 여행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비스를 좀 되게 친절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이게 공과사를 구별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계산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그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서비스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개인 핸드폰은 일하는 시간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왜 바로바로 답변을 안 보내냐고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일하는 시간에는 개인 핸드폰 못 쓰니까 끝나고 보게 되고 막 답변 보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바생 같으면 사물함에 핸드폰을 넣거나 아예 그렇게 들고 다니진 않죠. 그 서비스 하면서. 그리고 아사히신문에서도 뭐 쓰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핸드폰이 있어서 일할 때는 회사 핸드폰으로 전화 받고 개인적인 거는 일단 안 보고 그런 식으로 해요. 일본과 한국의 식사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이 있긴 한데, 일본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점심 때 일본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같은 거를 편의점에서 사와서 혼자 먹거나 아니면 뭐 바쁘면 안 먹거나 막 그런 식인데 한국에서는 저도 놀랐던 거는 연구소 소속인데 연구소에서 점심 매번 같이 식당 가서 먹고 밥 먹고 나서 또 카페 가서 막 커피 마시고 막 그런 식으로 1시간 반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점심은 뭔가 그냥 때우는 느낌? 일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먹지만 없으면 안 먹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점심시간에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혼밥은 한국에서는 되게 눈치 보이는 느낌. 지금은 혼밥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치 보이는 것 같고 또 식당 들어가서 혼자는 안 되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여행 와서 혼자 먹고 싶은데 그 식당에서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아쉬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일본에서 창업하는 비율이 적은 게 일본인의 안정적인 성격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리스크가 있으면 되도록 피하고 확실히 뭐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처럼 뭐 크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에 별로 도전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제작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약간 엄청 잘 될 때랑 뭐 실패할 때는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난하게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 드라마 참고하면서 비슷하게 너무 크게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거든요. 한국에서는 새로운 거, 막 새로운 도전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업도 아마 일본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회사 다니고 그 리스크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별로 옛날부터 똑같은 방식의 비슷한 영화 드라마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질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되게 다양한 영화 드라마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가 뭐 자극적이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퍼져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처음 한류 붐은 뭐 겨울연가에서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최근에 뭐 일본 제작자한테 물어보면 한국이 일단 제작 규모가 훨씬 일본보다 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거죠. 한국이 훨씬. 그래서 일본에서 작은 예산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좀 도전적인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2002년에 한국에 유학 왔을 때 오아시스라는 이찬동 감독님 영화를 그때 극장 개봉했을 때였으니까 극장에서 봤는데 그 다음에 이찬동 감독님 영화를 좀 꼬꾸라됐지만 박하사탕을 보고 박하사탕 좀 현대사가 있잖아요. 5.18 내용이 있는데 그 영화가 계기가 돼서 현대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되게 좀 한국 영화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본인이 한국인과 처음 사귀면 놀라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저도 그랬고 아마 다른 일본 친구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연락하는 빈도가 너무
많아요. 뭐 친구도 그렇지만 남자친구도 그렇고 하루 연락 안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번씩이나 막 문자, 전화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서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서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좀 사귀는 사이여도 거리감이 있거든요. 선을 지키는 면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뭔가 다 보여줘야 되는 거 뭔가 핸드폰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저장돼 있는지라던가 뭐 그런 것도 뭐 어떤 메시지가 오고 막 그런 것도 다 물어보니까 알려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학생 때 사니까 대학생 때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랑 연락 안 한 적도 있고 뭔가 뭐 서로 뭐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거나 뭐 부활동 때문에 바쁘거나 뭔가 서로 할 일 하면서 뭐 시간 날 때 만나고 필요하면 연락하고 막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냥 이미 헤어진 거 아니냐고 일주일 연락을 안 하면 헤어진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몰랐던 거는 한국 남자친구 처음 사귀었을 때 남자친구가 좀 운동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좀 바빠서 저랑 이제 만날 수도 없고 뭐 연락도 자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미안한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사귀면 되게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지 못하면 되게 좀 너무 미안해서 사귀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안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일본은 각자 할 일을 하면서 맞는 시간에 만나고 막 그런 식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의 유토리 세대와 한국의 MZ세대는 비슷한가요? 실제로 비슷한 것 같은데 스트레스에 조금 약하고 회사에서도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막 그런 걸 좀 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유토리 세대라는 게 일본에서는 유토리가 여유거든요. 유토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고 주입식 교육 말고 좀 넉넉하게 좀 키우자라는 교육 때문에 유토리 세대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래서 유토리 세대가 좀 그렇게 경쟁 피하는 느낌이 있고 최근에는 회사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쉽게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그 회사 그만두는 것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못하고 회사 그만두는 걸 대행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는 그런 대행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퇴사하는 거를 대신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되게 그게 저는 몰랐는데 그런 대행 업자가 많이 생겼고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났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래네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그거를 대행하니까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돼서 뭐 더는 지불했는데 회사 퇴사를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런 법적 분쟁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밥 먹을 때 반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찬 다 또 리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메뉴 하나 시키면 그것만 나오고 반찬 같은 거는 따로 주문해야 되고 또 리필할 때마다 돈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밥 먹으면서 다정한 느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한 거지만 일본에서 시하는 걸 별로 못 보잖아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작은 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 앞에서 시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것만 그러니까 촛불 시위라던가 탄핵 집회라던가 뭐 일본 노제팬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아는데 작은 시위들이 많이 있는 걸 모르니까 여행 와서 그거를 저는 뭐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막 그냥 지나가는데 일본 친구들은 그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봤을 때 한중일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느끼는 거는 교수님 한국이 제일 권위적인 것 같아요. 그게 뭐 학생들 태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중국 학생이 사실 제일 교수님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일본은 중간 정도인 것 같고 일본에서는 좀 더 한국보다는 교수님이랑 편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 제일 교수님이랑 학생의 거리감이라기보다 그 위아래의 관계가 되게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랑 중국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 제일 그 일본에 돌려서 얘기하는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어느 정도 한국도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눈치 보고 막 그런 문화는 있는데 제일 중국 사람들이 중국 학생들이 일본의 그 대화 방식,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그 혼내 다테마에 같은 거 제일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음악 수준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K-POP 일본에서 인기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본은 아이돌이 약간 좀 프로답지 않다? 뭔가 친근감이 있는 아이돌을 선호하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특히 AKB 같은 존재가 그런데 만날 수 있고 춤이나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는 좀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아이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전혀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연습생 시기도 되게 길고 그 연습생 노래나 춤 같은 거 훈련 받고 그런데도 뭐 몇 년씩이나 그렇게 해도 데뷔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데뷔할 때는 되게 완벽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게 그 차이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는 아마 일본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지상파 TV에 나오거나 또 음반 수입되거나 막 그런 식으로 돼야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SNS 때문에 많이 뭐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뭔가 완성된 완벽한 그런 K-pop 아이돌들의 그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젊은 세대한테는 아이돌이라는 게 K-pop 아이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도 K-pop 아이돌이지만 자기가 아이돌이 되고 싶은 거는 K-pop 아이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나요? 일본은 진짜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다기보다는 극복 못하는 상태가 너무 오래됐죠. 아마 70년대부터 계속 저출산 문제가 이어오고 있고 2024년 작년이 제일 최저였거든요. 그 출생률이. 그래서 거의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한국이란 다른 점은 전적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교육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 아이를 교육하는데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아이 한 명만 낳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본은 아이를 안 낳거나 2명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비가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한 2배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차이 때문에 그나마 일본이 뭐 선천적으로 뭘 한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조금 출생률이 높은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한국이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그것 때문에 한일 엄마들의 자담회 같은 거를 주최하고 걔가 진행하고 기사 쓰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수도권이랑 일본 지방이랑 너무 다른 게 지방에서 애들 키우면 돈 들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원도 없고 그 학교에서 학원 대신 좀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육비가 안 들면 그 지방은 또 아이들이 3명이 있는 집이 되게 많고 출생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학교에서 해결되는 문제면 일본도 한국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일본도 수도와 지방의 차이가 한국처럼 크게 나나요? 일본도 수도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그렇지 않고 왜냐면 일본은 너무 나라가 길고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오사카나 뭐 후쿠오카 같은 뭐 나고야 아마 그런 지방 도시가 좀 크고 좀 분산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일 크게 한국이란 차이를 느끼는 거는 대학이란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란 병원이 괜찮은 이란 병원이 집안에도 많고 그래서 집안에서 살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한국보다는 집안에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서울에 너무 많은 게 집중된 것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그런 분산된 것을 조금 한국에서 참고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도쿄는 일단 뭐 에도 시대 때 도쿠가와 마푸가 그 에도성에다가 수도를 만들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에도가 수도였냐라고 하면 조금 그게 좀 확실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천황은 또 그 에도 시대에도 교토에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뭐 확실히 도쿄가 수도가 된 거는 메이지 이후인데 왜냐면 그때는 전부도 도쿄고 천황도 도쿄로 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도쿄가 수도가 됐는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원래 교토가 오래된 수도였고 그도 상업도시였고 그래서 관사이 쪽이 수도권만큼 커요. 역사적으로도.
한국 사람에게 일본 여행지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출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사카가 막 태어난 출신지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치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거치가 시코쿠의 제일 남쪽에 있는 것인데 거의 한국 분들은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되게 인기 많은 관광지이기도 하고 일단 음식이 맛있고 해산물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연이 되게 이뻐요. 일본에서 제일 깨끗한 하천? 강이 거지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지현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지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계기가 저는 어렸을 때 이사 갔던 거는 기농,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도 도시에서 일부러 시골로 가는 거니까 자연 환경이 괜찮은 좋은 데로 가자고 갔지만 그때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골,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는데 어느새 그 강이 깨끗하다던가 막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라던가 호소다 마모루 감독 영가 죽음께 건주인가? 막 그런 애니메이션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거지가 사카모토 료마 출신지거든요. 그 사카모토 료마가 아마 일본에서 역사 인물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역사 인물인데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 관련된 뭐 드라마라던가 소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 또 그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거지가. 그래서 그러면서 관광지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추천 음식이 있을까요? 일단 오사카 출신이라서 오사카의 오코노미야끼나 타코야끼 같은 거는 추천하고 싶은데 이게 오사카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 맛도 그렇게 맛있지 않고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드시면 맛있는데 타코야끼는 또 한국에서도 파는데 정말 오사카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일본 여자들이 결혼 후 성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거 아닌데 법적으로 일본은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남자가 여자 성을 따라도 되는데 실제로는 95%가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으로 여성이 남편 성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법대였는데 대학생 때도 이미 부부 결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조만간 그게 바뀌어서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그 부부 별성 제가 원래 성으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돼요. 안 됐어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그게 대부분 자민당 보수적인 사람이 일본은 옛날부터 그런 전통 문화다 이렇게 성을 같이 하는 게 전통 문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성이 일단 없는 사람이 많았고 그 메이지 이후로 성을 많이 쓰는데 또 메이지 이후에도 초반에는 별성이었어요. 별성이었다가 오히려 서양에서 온 문화로 부부 don성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통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니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는 아마 주부도 많았고 성이 남편이랑 같아도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자가 서명 기사를 쓰잖아요. 그 나리카와해라는 성을 써서 기사를 쓰는데 갑자기 결혼했다고 이나이하야라고 바뀌면 같은 사람이 쓴 건지 모르잖아요. 일하면서 여성들이 일하면서 성이 바뀌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성들은 그 선택제로 하자라고 많이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바뀌고 있어요.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단 일본은 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남자들이 약간 그렇게 남자다워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 오랫동안 있는 일본 남자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거의 남자다워야 한다는 게 좀 들은 적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게 그 사람은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군대가 있는 것 때문에 남성들이 좀 남손답고 몸을 키우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일본 남자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K-팝 인기라던가 한국 배우들,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들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는 있는 것 같고 이거 드라마가 또 뭐 실제보다 훨씬 좀 자상한 남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일본 여성들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유학 오는 경우가 많고 일단 일본 유학생 중에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아요. 남성이 한 20% 되나? 그 정도로 여성이 많은데 그게 뭐 문화적으로 K-팝
인기라던가 그런 것 때문이긴 한데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유학 와서 당황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일본 여성들이 선적으로 개방적이다라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건데 일본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다가 한국에서나 다른 해외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 AV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거를 모르고 일본에서 왔다가 그런 눈으로 보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와서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바람 피는 거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결혼 상대로 일본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제 친구들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친구가 놀러 와서 여행 왔는데 남편 저녁 식사를 그렇게 신경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기 전에 그냥 혼자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왔다던가 여기 왔는데도 남편이랑 통화하면서 이거 냉장고에 뭐가 있으니까 먹어라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전혀 아닌데 일본 여자들이 되게 남자들한테 잘해주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약간 일본은 여자들이 더 다정하고 잘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본 여성의 인권은 한국 여성의 인권 수준과 비교해서 어떤 편인가요? 2018년에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한국은 많이 바뀐 것 같고, 일본은 그러니까 미투도 별로 없었고,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 여성의 인권이 한국에 비하면 낮아진 것 같고,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일본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께서 한국에서 오래 사시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한국은 일단 많은 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 10년, 20년 지나도 안 변한 것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유학했을 때만 해도 뭔가 사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남자친구 없어? 왜 없어? 뭐 소개해줄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주변 친구들도 남자친구 사귀고 있었고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그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연애 안 하고 결혼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많고 그게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싶은 친구들이 여전히 많고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을 때는 되게 젊은 에너지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체육관 다녔었어요. 태권도 체육관 다녔었는데 체육관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거울 앞에서 춤추고 축구도 하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있어서 그 당시 이미 일본은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몇 년 있다가 만나니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조용해졌어. 저희 때보다 좀 많이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그 20년 전에는 한국에 와서 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면 한 10년, 20년 후에 한일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20년 지나니까 약간 한국 젊은 사람들이 좀 일본화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옛날보다 좀 조용해지고 그렇게 에너지가 약간 일본 같은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알면 좋은 정보가 있나요? 약간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선을 지키고 근데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배려하거나 쑥스러워서 그렇거나 그게 좀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데 각각 친해지기까지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되게 다정하고 친해지면 정말 잘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좀 빨리 친해지기 어려워도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얼마든지 그 역사 문제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권에 따라 국내적 사정도 있고 다른 미국, 중국, 북한도 있고 여러 사정 때문에 얼마든지 나빠질 수는 있는데 그것과 따로 문화 교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지금 서로 관심이 많고 여행도 많이 가고 서로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과 따로 교류는 계속 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일본을 지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극사적인 일본은 원래 시리즈다 보니까 지극사적인 이태리, 프랑스, 러시아, 네팔 다른 나라들 책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출판사에서 일본 편 집필을 제안받은 거거든요. 제가 제안받은 이유가 그 전에 제가 어디에 있든 나는 나답게라는 책을 냈었고 그게 중앙일보에서 계속 칼럼을 연재했던 거를 책으로 낸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약간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 경험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인 이슈라던가 그런 거에 접근하는 글을 많이 칼럼 쓸 때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도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책이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가 많고 그래서 더 다가가기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를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 일본 사람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일단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전치만 보이거나 도쿄만 보이거나 일부만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다양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행 가시면 다른 사람들 별로 안 가는 지방에도 가보시고 일본이 여러 면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